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이고 이혼을 하고 돌아온 돌싱이에요. 더 행복하게 살고자 결혼을 선택했던 건데 그 결과는 너무 처참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인간관계에 너무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간관계도 너무 힘들었고 사실 저 때 그 전에 만나던 사람과 이별을 하고 후폭풍이 굉장히 심하게 와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고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는지도 잘 알면서 그저 묵묵히 제 손을 잡아줬던 남편입니다. 그런 모습에 급속도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사랑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저랑 그 사람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저희 집에도 갔었고 시댁에도 가서 인사를 드렸죠. 저희 집에서는 특별히 남편을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 저랑 남편 둘 다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결혼을 하고 받았어요.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와 열이 딱딱 맞춰져 있는 집안은 정말 깔끔 그 자체였어요. 흠잡을 곳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였고 제가 오는 걸 아셨다고 해도 시모 시부 모두 정말 단정하고 우아한 느낌이 물씬 풍겼죠.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아, 네, 반가워요. 인사를 나누고 점심 식사를 감사하게도 차려주셔서 주방으로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다양한 가짓수의 음식들과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음식들이 놓여 있는데 마치 고급 한정식집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의를 갖추고 긴장한 상태로 먹고 있는데 제가 실수로 먹던 걸 떨어뜨렸어요, 테이블에. 그러자 시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이걸로 당장 닦아요. 수진 씨는 식사 에티켓 좀 배워야겠네. 우리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작은 앞접시로 음식을 벗어 먹을 때 함께 밑에 받치고 먹어요. 그럼 떨어뜨려서 인상 찌푸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큰 앞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어요. 원래 이 정도는 집에서도 다 배우고 그렇게 먹지 않나요?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긴장을 했나 봐요. 말 나온 김에 말할게요. 저희 집은 굉장히 깔끔해요. 청결, 위생 이런 쪽에 엄청 신경을 쓰는 집안이고 그에 뒤따르는 예의 품격 이런 것을 중시하는 집안이라 수진 씨도 이 집에 시집 오는 이상 함께 따라줘야 하는데 괜찮아요? 사실 저 말을 들었을 때는 그래 보이기도 했고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물론 조금 피곤하고 스트레스는 받겠구나 싶었죠. 그렇게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된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의 단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가지면서 모든 게 삐끗하기 시작했죠. 아직 일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빨리 아이가 생길 줄 몰랐기 때문에 저와 남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조금 막막하고 그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산위기가 있어서 절대 안정이 필요했고 큰 결심을 한 끝에 퇴사를 하게 되었죠. 퇴사를 하고 집안 살림에만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임신 기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집에 있다는 걸 아는 시모는 심심할 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저를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나 지금 너네 집 근처라서 가려 하는데 집에 있지? 아, 네, 어머님. 혹시 점심 드셨어요? 아니면 차려둘까요? 어, 아직 점심 전이니까 같이 먹자꾸나. 급하게 시모가 오는데 점심 준비까지 해야 하니 헐레벌떡 제일 빠르게 준비할 수 있던 사골육수를 넣은 떡만둣국을 뜨끈하게 예쁘게 끓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는 시모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거 지금 나 점심 먹으라고 해둔 거니? 떡만둣국을? 딱 봐도 사골육수 붓고 냉동만두에 떡 넣고 끓인 건데 시모 대접을 누가 이런 식으로 하니? 밥상 다시 차려와. 네? 아, 혹시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내가 뭘 먹고 싶다고 하면 네가 다 만들 수는 있고? 정말 너란 애는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구나. 너네가 분명히 예의 품격
이 두 가지는 결혼 전부터 신신당부했던 내용인 거 아니 모르니? 아, 네, 알죠. 근데 너는 어쩜 하는 짓마다 이렇게 빈티가 나? 이런 곤란해. 며느리랍시고 이리저리 인사도 하러 다녀야 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촌스러워서 뭘 할 수가 없어. 잘 들어. 네 옷장에 있는 모든 옷은 그냥 버리던 잠옷 정도로 입고 제대로 된 옷을 갖춰 입어. 나랑 만나거나 우리 집에 올 때 또는 아는 사람을 만날 때는 무조건 백화점 옷, 명품 옷을 입고 만나거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 가문의 위험이 무너지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제발 저 에코백인지 뭔지 시장 바구니 같은 거 좀 메고 다니지 말고 명품 브랜드 가방 이런 걸 메고 다녀. 장을 보러 가더라도 알겠어? 어머님, 그런데 저희 형편에 뭐 명품 옷이나 가방 이런 거 한두 개 있으면 평범한 거죠. 그걸 매번 나갈 때마다 입고 들고 다닐 정도로 사면 저희 파산이에요, 파산. 시부모가 말할 때는 죽으라고 해도 네, 알겠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답해. 너까지 거 생각이나 듣자고 하는 말 아니고 명령이니 복종이나 해. 알겠어? 나 길게 말하는 거 딱 질색인 사람인데 너한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그만큼 네가 못 배워먹은 게 많아서야. 그리고 너 살 빼라. 운동하고 임신했다고 퍼지는 거 그거 다 옛말이고 요즘 임산부들은 배만 나오는 게 트렌드야. 너도 거기에 맞춰서 네 관리는 똑바로 해. 알았니? 아, 네, 알겠습니다. 사람이 뭘 먹고 뭘 입고 쓰고 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 같은 것들이 갖춰지는 거란다. 그러니까 너도 노력을 좀 해. 애초에 이런 집안인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시모는 저런 식으로 저를 하나부터 열까지 싹 본인 입맛대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저것만으로도 스트레스였지만 저것뿐이 아니었죠. 늘 보여지는 걸 좋아하고 보여지는 삶을 사는 시모라서 모임 같은 곳에 꼭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면 자꾸 저를 부르세요. 오늘 모임은 다 재력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자리야. 그러니까 주접두지 말고 대답은 짧고 간결하게. 너 생각 따윈 절대 말 속에 섞지 말고 그 자리에만 얌전히 앉아있어. 웃는 얼굴로 하하호 아니면 호호만. 알겠지? 내가 하는 모임 중 가장 중요한 모임이니까 너 오늘 똑바로 해야 해. 내 며느리 자격으로 너도 이런 고급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실수하면 정말 가만 안 둘 거다. 그리고 살 좀 빼라니까 살이 더 찐 거 같니? 너는 배도 나왔는데 살까지 찌면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데. 아,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저는 저런 모임에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거기다 임산부한테 살찐 게 미련하다고 살 빼라뇨. 그렇다고 제가 살이 그렇게 많이 찐 것도 아니고 딱 6kg 정도 체중 증가한 건데 이 정도면 거의 찐 것도 아니라고들 했고 병원에서도 체중 조절하라는 말이 없었는데 정말 서운하고 스트레스였어요. 그렇게 중요한 모임이라는 그곳에 가기 위해 명품 옷, 가방, 신발, 주얼리까지 평소에 저와는 완전 다른 분위기로 꾸미고 샵까지 가서 메이크업에 헤어까지 받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의 결혼식 때보다 더 과하게 꾸미고 나간 것 같네요.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고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제 임신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반가워요. 수진 씨라고 했나요? 배가 제법 나왔네요.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포기예요, 포. 우리 며느리는 지금 결혼 3년 차인데도 임신을 못해요. 내가 봤을 때는 둘이 일부러 일 안 갖는 것 같은데 아우 화가 나요 정말. 요즘 사람답지 않게 바로 임신도 하고 수진 씨 현명하네요. 이러니 시엄마가 저렇게 매일 옆에 데리고 다니지. 안 그래요. 저희는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임신했다고 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애기 태어나고 하면 한번 모임에 데리고 나와볼게요. 그럼 지금 몇 개월인 거예요? 배가 제법 많이 불렀네. 허리 많이 아프겠다. 아, 네,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시무가 제 허벅지를 확 꼬집어서 순간 놀람과 동시에 아파서 윽! 하게 되었고 시무를 쳐다봤죠.
그런데 웃으면서 본인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7개월이라 배가 많이 불렀죠. 아들이야, 아들. 복덩이죠. 초음파 사진만 봐도 이뻐 죽겠어요, 정말. 아, 잠깐 며느리랑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드시고 계세요. 수진아, 다녀오자. 화장실을 며느리랑 둘이 가요? 혼자 다녀오지, 몸도 무거운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수진이 애가 몸 지금 무거워서 힘드니까 제가 도와주려고 같이 가는 거예요. 볼 일이야 혼자 봐야죠, 당연히. 어머, 진짜 세상에 저런 시엄마가 어딨어. 너무 다정하네. 사이도 좋고 친모녀 같아요. 둘이 보기 너무 좋다. 허허, 뭘요? 드시고 계세요. 얼른 가자, 수진아.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가는데 몸이 무거워서 도와준다고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애초에 저는 화장실을 혼자 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증스러운 시모의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고 갑자기 웬 화장실인지 스트레스를 미리 받았습니다. 어차피 가서 또 잔소리를 할 게 뻔하니까요. 화장실에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 걸 치밀하게 또 확인하더니 표정이 싹 돌변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내 말이 우습니? 내가 분명 대답은 내 알겠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하랬지? 너는 입을 열면 못 배워먹은 티가 난다고. 그러니까 제발 입을 꾹 닫고 있으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제가 무슨 대답을 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너 몇 개월이냐고 물었을 때 대답하려고 한 거 내가 깜짝 놀라서 막았잖니. 아니 그러면 저를 쳐다보면서 몇 개월이냐고 하는데 그 몇 개월이다라는 대답조차 하지 말라고요? 그럼 저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대꾸도 하지 말고 무시하라는 건가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제가 해야 하죠, 어머님? 아이씨구, 이게 근데 어디서 말대답이야? 너 집에 가서 보자. 제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조용히 좀 있어. 저에게 입을 열지 말라고 경고를 하려고 화장실까지 쇼를 하면서 데리고 나온 시모의 행동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모임 자리가 끝나고 저는 시모와 함께 평소에는 없는데 모임 나올 때만 있는 김 기사님이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모는 보여주는 이미지를 정말 중요시해요. 그렇다 보니 정말 잘 사는 척, 부자인 척, 고상한 척 이런 척을 하면서 사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평소에 기사가 있는 척이에요. 그렇게 시모랑 집을 갔고 한참 욕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펑펑 놀면서 임신했다는 핑계 있으니까 매일같이 돼지처럼 처먹고 뒤룩뒤룩 살찌고 너같이 팔자편한 백소가 또 어딨겠니. 그렇게 살면 좋니 너는? 제발 좀! 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내 식대로 좀 굴어. 정말 스트레스다. 너 같은 건 뭐하러 며느리로 받아줘서는 내가 이 나이에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뭔가 확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쉬지 않고 계속 말하더군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요즘 젊은 니 또래들은 다 임신한 채로 일도 하고 그런다던데 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나약해? 그렇다고 살림을 잘해 그것도 아니잖아. 어쩜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니?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정말 언제까지?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어요? 저 살찐 거 겨우 6kg이고 병원에서도 이 정도면 관리 잘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퇴사한 건 유산을 조짐해 보여서 명준 씨랑 상의 끝에 결정한 거잖아요. 집에서 제가 놀고 먹어요? 아니죠. 어머님이 매일같이 이 모임 저 모임 데리고 다니시는 동에 저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어요.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쪽팔리는 며느리면 소개를 하지 마세요. 저도 그거 바래요. 제발 소개하지 말아주세요. 사람들한테 왜 굳이 소개를 하셔서 서로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발 저 좀 냅둬 주실래요? 제가 명준 씨랑 결혼한 거지 어머님이랑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남편이랑 보내는 시간보다 시어머니랑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저도 이제 그런 호출에 안 나갑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소리를 빽빽 지르는 시모를 무시한 채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는데 결국 싸웠네요. 나 진짜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그냥 내가 뭐래도 싫으시면서 왜 그렇게 나를 데리고 다니셔? 홀몸도 아닌데 힘들어 죽겠어. 그렇다고 당신이 내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언제 짜증난다고 장모님한테 막 그런 적 있어? 이건 당신이 잘못했어. 애 중시하는 거 알면서 왜 그랬어? 나도 모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남편의 대화의 방향이 제가 본인 엄마한테 소리를 쳤다에 꽂혀서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해결하라는 식이었고 임신 중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서운해서 울컥한 감정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독했던 임신 기간을 보내고 아이가 태어났고 저는 정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아이와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사실 그 후 딱히 시모에게 전화가 오거나 하지 않아서 저는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움직일 수 있고 말도 어느 정도 하니까 시모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수 데리고 와라. 이 모임은 정말 중요한 곳이니 너가 와서 얘 울지 않게 잘해. 진수랑 너랑 같이 와야 해. 그리고 아무리 어린애라도 애 지킬 수 있게 교육해. 아니 이제 막 두들지나 아이한테 얘 일 어떻게 가르칩니까? 울지 못하게 하라는 말도 정말 어이가 없었고 죽어도 안 간다며 또 싸움이 되었죠. 남편은 이제 아예 나몰라라 하고 있었고 그런 남편이 정말 너무나도 얄미웠지만 냅뒀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저는 집에서 얘랑 둘이 이러고 있으니 저를 굉장히 무시하는 시모였는데 저 또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저도 일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경력 단절이기도 하고 애엄마고 이러다 보니까 제약이 너무 많았고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정말 속상했어요.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친정 부모님의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샌드위치와 커피, 티를 파는 가게 하나를 집 앞쪽에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랑도 늘 같이 있을 수 있고 돈도 벌고 저도 이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생각보다 제 가게는 장사가 너무 잘 되었고 밤잠 이룰 틈 없이 신선한 재료들을 준비하고 만들고 팔고 이걸 무한반복했습니다. 입소문이 제대로 나서 대량 주문은 거의 주마다 매일 있었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문이 밀려 들어와서 파트타임 알바 하나도 쓰게 되었어요. 그 매출로 돈도 모으고 생활비도 쓰고 저희 부모님께 지원받은 돈도 갚고 정말 다시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버니까 남편과 시댁에서는 자꾸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아니, 이번에 우리 집 리모델링을 할까 하는데 얼마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니? 제가요? 제가 왜 지원을 해요? 그럼 아들의 며느리까지 있는데 우리 돈으로 하니? 그리고 우리도 이제 노후자금 말고는 땡전 한 푼 없다. 돈이 없고 능력이 없으시면 하지 말아야죠. 멀쩡한 집을 굳이 왜 돈을 빌려서까지 뜯어 고치세요, 어머님. 저도 어엿한 제 가게가 생기고 하니까 조금 큰 소리를 당당하게 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구니까 시모는 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싫어했죠. 여보, 이번 달 매출은 얼마나 나왔어? 아니 어째 내 급여의 몇 배를 버는 거야? 신경 꺼, 내 돈이야. 우리 돈 관리 따로 하자는 건 당신이었잖아. 당신도 어머님도 왜 자꾸 내가 힘들게 번 돈에 눈독을 들여? 그렇게 사람 무시할 때는 언제고? 언제 무시를 했어? 아니 나도 가게 하나 차릴까 싶은데 당신 가게 2호 좀 낼까? 내가 운영해볼게. 회사나 다녀. 이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무슨 샌드위치를 팔아서 얼마나 벌겠냐고 무시했었잖아, 당신이. 그런데 무슨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팔려고 해? 시모는 차, 집 등등 큼지막한 것들을 갑자기 바꿔달라고 정말 생태를 쓰기 시작했고 남편은 갑자기 본인도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이 둘이 모자인 게 확실했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샌드위치 가게를 악착같이 이악 물고 차린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과 긴 결혼 생활을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제 아이 진수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제게 필요했으니
자리를 빨리 잡아야 했죠.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집에서도 서로 딱히 말도 안 하고 몇 개월을 지내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 가게를 차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나 대출 좀 받고 엄마도 좀 받아서 나도 내 가게 하나 차리려고 준비 중이야. 나한테 상의도 없이? 뭐 상의를 꼭 해야 돼? 우리가 겉으로만 부부지. 진짜 부부냐 이게?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딱 망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 남편이 저러고 다니는 꼴과 심호의 콧대가 높아진 위풍당당한 그 행동을 도무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더 웃긴 건 남편이 차린 가게가 저희 가게 맞은편에 비슷한 샌드위치 가게를 차렸고 속에서 천불이 났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가게 후기나 리뷰에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음식에 뭐가 들어있다 등등의 테러와 가까운 후기들에 정말 확 무너졌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접근을 했는데 놀라운 게 범인은 남편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온 줄 알면서 정말 치가 떨렸고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과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남편 가게는 동네에 쫙 소문이 났어요. 마누라 잘 나가는 게 배 아파서 몰래 똑같이 가게 차리고 후기 리뷰 테러를 해서 고소당하고 이혼당했다고 말이죠. 동네 장사이다 보니 소문에 취약했고 모든 손님들이 오히려 위로를 해주려 저희 가게 샌드위치를 더 사드셨고 덕분에 저는 아이와 함께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출이고 뭐고 아주 손해본 상태로 개업을 했는데 보기 좋게 망해서 파리 손님들만 득실득실하다 결국 폐업을 했어요. 시모가 한번 찾아오긴 했었는데 제가 그랬죠. 집 분수도 모르고 사람이 욕심만 부리면 결국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고 우리 명준이는 진수 아파지 않니? 얘를 어떻게 아파 없이 키워. 한 번만 눈 딱 감고 봐줘라. 그딴 아빠가 곁에 있는 게 아이 교육상 더 좋지 않아요. 신경 끄세요. 두 번 다시 합칠 일도 없고 볼 일도 없으니 찾아오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이혼을 하고 팔자에도 없던 샌드위치 가게를 해서 승승장구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사람 인생인 만큼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진작에 이혼도 못하고 저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1년차 새댁입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이고 현재 작은 음식점 하나를 운영하는 중이고요. 자영업을 시작한 지는 벌써 4년이 되었고 코로나가 터지긴 했지만 그 시기를 견뎌가면서 나름 입에 풀칠은 하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신혼냄새를 솔솔 풍기며 행복하게 지내보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와는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 시어머니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가정에 돌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어 보이는 짓이긴 하지만 내 속에 사이다 한 잔을 시원하게 들이부을 수 있는 통쾌한 일이기도 한지라 망설이지 않고 지난 결혼 생활의 사연을 적어보내봐요. 재밌게 읽어주세요. 저희 시부모님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에게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서 무지하게 반가워하셨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당연히 막 사업을 키우고 있었던 저의 식당과 비교를 했을 때 시부모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식당은 엄청 큰 식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업종에서 일하면서 보고 느끼고도 생각하는 것이 비슷할 것이라며 시아버지께서 유독 저를 예뻐라 하셨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제가 일하는 가게에 와서는 가게에 손봐야 할 인테리어 같은 것들도 직접 손으로 땅땅거리며 수리를 해주셨고 또 제 식당 안에서 담소를 나누다가 손님이 오면 시아버지가 먼저 나서서는 손님을 봐주기도 하셨어요. 저 혼자 계산대에서 장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만 문자로 슬쩍 네가 내 며느리가 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라면서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기도 하셨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장사가 힘들어졌을 때에도 일부러 자신의 친구 2분 정도를 데리고 와서는 밥을 먹고 가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계산도 하셨고
퇴근길에 커피라도 한 잔 사 마시라면서 아버님이 용돈을 더 얹어주신 적도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전 결혼하기 전부터 내 남편이 여자가 되는 것보다 시아버지를 가족으로 두게 된다는 사실이 더 기쁘기도 했어요. 친아버지처럼 잘 챙겨주고 또 식당 일에 대해서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셨던 아버님이 너무나 든든하고 또 큰 힘이 되었죠. 어린 나이에 식당 일을 시작한 저를 보는 아버님도 늘 기특해 하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 저를 시어머니가 많이 시샘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시아버지가 예뻐라는 며느리라는 말씀을 결혼 전부터 자주 하기는 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저를 며느리 혹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의 가장 예뻐하는 여자애 라고 하면서 칭해 부르시더라고요. 듣기 거북스러운 그 말을 말입니다. 처음엔 장난인 걸 알고서 웃으며 받아쳤는데 이게 지속되어 가다 보니 기분이 슬슬 나쁘더라고요. 시아버지한테 예쁨 받는 며느리는 며느리인데 왜 하필 여자애라고 칭하시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제 남편도 듣기 거북스러웠나 봐요. 그가 몇 번 듣더니 하루는 날 잡아 자기 혼자 시댁을 찾아가서는 시어머니와 단판을 짓고 왔더라고요. 집에 가서 다시는 그렇게 저를 부르지 말라고 화를 내고 왔으니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 정말로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시아버지의 이쁨 받는 여자애 어쩌고 하는 소리를 다시는 입 밖에 꺼내질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몇 주도 안 된 시간 동안의 경험 덕분에 저는 뼈저리는 교훈을 얻었어요. 결혼 생활이 아무리 행복할 것 같고 또 시댁들이랑 잘 지낼 것 같아도 결국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시니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시아버지가 예뻐한다고 팔불주처럼 좋아만 하지 말고 옆에서 시샘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시어머니의 기분까지 잘 살펴보면서 눈치껏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때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이 교훈을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한동안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불편하다면서 잘 찾지도 않으시더니 어느 날 시아버지랑 두 분이서 저희 가게를 찾아오셨어요. 지난번에 호칭 문제로 껄끄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제 눈에 잘 마주치지도 못하셨고 옆에서 시아버지만이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겠다면서 제게 계속 말을 걸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은 절 찾아온 본론을 꺼내시더라고요. 그건 바로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무교이고 부모님께서 어쩌다 한 번씩 산행을 할 때마다 저를 들리는 무성의한 불교 신자셨어요. 종교 자체란 것을 심하게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에 두고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이랑 교제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남편이 부모님을 따라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딱히 저한테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남편과는 종교적인 문제가 전혀 없이 잘 교제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변한 건 하나 없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신 시어머니께서 제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함께 종교활동을 해보자는 제안이셨습니다. 당시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살짝 당황을 하긴 했지만 그 이상의 감흥은 없었어요. 그저 오랜만에 시부모님을 두 분 다 뵌 것이었고 어떻게든 흠 안 잡히고 그저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말씀도 겉으로는 무척 귀담아 듣는 척을 했습니다. 아주 약간 제가 당황해 보였는지 옆에서 시아버지가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얼마 전에 호칭 문제로 서로 오해를 한 것도 있는 것 같으니 잘 지내보고 싶다고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네 시어머니를 한번 따라봐. 라면서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러니 저도 아버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며 또 그냥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어머니가 지금 어떤 기분이고 또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였기 때문에 최대한 어머님 의견에 맞춰드리려 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거 못해주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도 힘들고 그냥 집에서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정을 나누고자 하더니만 어머님이 거의 매일같이 저희 집을 찾아오시더라고요.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희 부부의 하루 일과를 잠시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남편은 아침에 보통의 회사원들처럼 출근을 해야 했고, 저는 대부분 식당에 쓸 음식 재료를 구하러 새벽 시장을 다녀온 후 잠시 잠이 들고는 했거든요. 그동안이면 아예 늦잠을 자고서는 밤 늦게까지 식당 장사를 하고서 집으로 들어오곤 했고요. 지난 한 해 동안은 장사가 너무 안 되기도 했고, 정부에서도 장사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출근하지 못한 날들도 많았지만, 저 스스로가 게을러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늘 식당으로 일하러 나가던 스케줄에 맞게 하루를 지냈습니다. 식당에 못 나가는 대신 집에서 요리 유튜브를 해보면서 식당 홍보에 열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나름 바쁘게 각자의 스케줄을 따라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얘기하시던 시어머니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저희 집을 고르셨더라고요. 일방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상의 한마디 없이 오늘의 예배는 너네 집에서 지내자. 아침 예배 괜찮지? 라며 새벽 일찍 전화를 하기도 하셨고요. 아침에 오는 걸로 끝이 아니라 저녁 예배까지 하루에 2번을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저희 집을 찾아오신 적도 수두룩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눈을 비비며 일어나 시부모님을 따라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저녁에 가게에서 일을 하다 말고 집에 와 계시다는 어머님의 연락을 받고서 불이 나게 뛰쳐간 적도 있었어요. 그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무슨 예배를 오래 하는 것도 아닌데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칼같이 하시는가 싶어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스케줄을 맞춰드리는 것도 힘들었고 가게 장사를 내버려둔 채 집으로 뛰어오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복이 생기고 축복이 더해진다고 하면서 지나칠 정도로 독실한 신앙심을 요구하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 저를 보는 시어머님의 표정이 늘 진심이었고 또 진지했는지라 제가 도무지 그 눈빛과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네요. 뭔 말을 하시던지 내내 하면서 받들고 어머님이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를 하고 눈 감으라고 하면 눈을 감으면서 정말 하라는 대로 다 하며 살았어요. 전 그저 결혼을 했을 뿐인데 새로운 종교에 새로운 종교활동까지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들을 보냈습니다. 이게 또 미루지 말고 매일같이 축복과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거의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분명한 건 저희 사이의 유대감은 높아졌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고서 기도를 하니 유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슬슬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의 피로와 억울함은 날로 쌓여갔어요. 무슨 억울함이 들었냐고요? 종교를 강요하면서 나한테만 그리고 우리 집만을 고집하는 시어머니의 이중성에 억울함이 쌓인 것이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댁에서도 음식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게 일로 바쁜 저뿐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시부모님도 정말 바쁜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장사를 하다가 여유롭게 나오셔서는 저녁 가정예배를 참 열심히도 드리시더라고요. 아침 예배는 도저히 저나 남편이 못해 먹겠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핑계를 절실하게 대면서 취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안 하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그럼 아침 예배 못 드리는 그 10분을 저녁 때 몰아서 하자. 매일 저녁 20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야. 괜찮지? 라면서 변경을 하셨고요. 저희 부부로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차라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는 훨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그 후 저녁 예배를 하면서 제 가게 일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에 못 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가정 예배를 미루면 절대로 안 되는 거라면서 빨리 오라고 엄청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일 때문에 가정 예배를 못 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말이죠. 실제로 안 가게 된 날이라도 있으면 저를 엄청 나무라셨습니다. 제가 다 뻘쭘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일 때문에 바쁘다고 예배를 빠지시는 날이 있기라도 하면 네 시아버지도 못 오신다 라고 하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 남편이 일 때문에 야근해서 못 온다고 하면 우리 함께 기도해주자 라고 하면서 또다시 아무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만 불참을 할 시에 혼을 내시는 것이었죠. 저도 바쁘고 일해야 하는데
저 하나만 꾸역꾸역 가정예배 자리에 부르시니 억울함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모여서는 성경 무슨 절을 읽고 또 읽고 모두가 따라 읽어야 한다고 해서 같이 또 읽고 어색하지만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버텼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내 집을 가정예배 공간으로 내어주고서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시어머니를 마주봤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슬슬 짜증이 밀려오면서 반항심이 생겼어요.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받들면서 내가 안 믿는 종교를 믿는 척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물론 지난설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서 간단한 음식만 만들어 먹으며 지내는 것은 분명 며느리인 저에게는 좋은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매일 저녁마다 명절과도 다름이 없는 시간을 시어머니랑 보내고 있는 것과도 다름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예배는 저녁 식사 후에 드리는 게 좋다면서 어머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바람에 언젠가부터는 제가 어머님의 저녁밥상도 차려드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도 예배 시간보다 훨 일찍 저희 집에 오셔서는 밥을 얻어먹겠다는 자세로 우두커니 거실에 앉아 계셨고요. 그러면 저는 일을 하다가 어머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는 저녁밥을 차리거나 아예 저희 식당에서 밥거리를 싸가다가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진짜 결혼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았겠다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를 볼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저 하나만 무조건 예배를 오게 해야 한다면서 닥달을 하셨고, 시아버지랑 남편이 일 때문에 예배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잔소리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침묵을 일관하셨어요. 오히려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우리 집 남자들의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리기도 하셨고요. 그쯤 되니 혹 시어머니가 나를 골탕 먹이려 이러시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너무 적나라히 나한테만 종교와 예배를 강요하는 그 모습을 보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이 집안에서는 저 혼자만 기독교인이 아니었는지라 혹 나의 종교를 어떻게든 바꿔보기 위해서 가정예배를 강요하시는 게 아닐까도 싶더라고요. 생각해볼수록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서는 전 그렇게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을 점점 키워나갔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만하자는 말씀도 드려봤고 저도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게 내버려두라 말씀도 슬쩍 꺼내봤었는데요. 그때마다 제 말을 못 들은 척 하면서 기도만 하려 하시던 어머니께서 하루는 제가 일 때문에 못 간다고 아예 선포를 한 그날 식당으로 찾아오셨어요. 너 내가 가정예배 빼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했지? 그건 한번 미루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야.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겨우 20분 기도하러 오는 것에도 정성을 못 쏟는 네 태도가 짜증이 나서 혼 좀 내야겠다. 라고 하면서 말해줘. 그때 식당 안에 막 손님을 받아서 두 테이블에 6명 정도의 손님이 계셨는데요. 다짜고짜 그러고 소리치며 들어오셔서는 하나님 어쩌고 기도 어쩌고 하는 소리를 해대시니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겨우 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서는 밖으로 나오니 시어머니는 저를 따라 나오면서 그게 어디 가서 죄송하다고 사죄해야 할 일은 아닌데 왜 네가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니? 너 내가 창피하니? 라고 하면서 쪼아대시대요. 그러니 저도 남의 가게 앞까지 찾아와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시지 말라면서 한바탕 소리를 질렀죠. 어머님, 저도 할 만큼 하고 있잖아요. 일까지 접어두고 기도하러 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의 이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바로 입을 꾹 다무시고는 가게를 떠나셨고요. 저는 그렇게 어머님이 가시는 걸 분명히 확인하고 나서야 가게에 들어갔어요. 가게 손님들이 다 나가시고 나서는 도저히 마음이 속상해서 일에 집중도 안 되었고 마감 시간을 1시간 정도 앞당겨서는 일찍 문을 닫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이고, 잠시 핸드폰이 방전으로 꺼져 있었는데 집에 가서 충전을 하려고 보니 시어머니가 여태 저희 집에 계시대요. 남편은 옆에서 내 문자 안 봤어? 라면서 난처하다는 듯 절 보고 있었고요. 글쎄 시어머니가 저랑 그렇게 식당 앞에서 헤어지고 난 후 집으로 와서는 여태 가시지도 않고 제 욕을 한 사발 하셨나 보더라고요. 뒤늦게야 퇴근하고 온 남편은 제가 와봤자 싸움만 일겠다 싶어서 웬만하면 집에 늦게 오라는 문자를 보냈던 것인데 하필 제 핸드폰이 방전이 된 바람에 제가 그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타이밍인가 싶기도 하고 여태 저한테 미안한 마음보다 화난 마음이 더 들어서는 씩씩대고 있는 시어머니의 꼴이 우스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는 기분이 들길래 아, 그만 좀 하시지 라면서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어 버렸어요. 그러자 그 순간 저는 제 집안에서 악마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감사, 용서, 그리고 사랑을 외치시더니만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에게 달려와 제 뺨을 내리치시대요. 너 내가 기도 똑바로 하고 살자고 누누이 말했잖아. 가정예배라는 게 그렇게 네 멋대로 빼먹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말했잖아. 왜 못 알아들어? 라고 하시는데 뺨을 맞은 채로 남편과 눈이 마주쳤다가 눈물이 반쯤 눈에 고였어요. 내가 왜 힘들게 일하고 와서는 시어머니께 뺨이나 맞을 만큼 욕을 얻어먹어야 하나 싶기도 해서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아니 나도 못 갔고 아빠도 일한다고 못 갔는데 왜 이 사람한테만 그래? 일하다가 기도한다고 중간에 올 순 없잖아. 그러면 예배 시간을 한참 후로 좀 늦추기라도 하던가. 라면서 시어머니를 나무랐는데요. 저로서는 남편의 그 말 한마디도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기도 시간을 늦추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왜 이걸 며느리 나한테만 죽어라 참여를 하라고 강요를 하는 건지 짜증이 났어요. 그러니 저도 그 당시 시어머니가 들고 계시던 성경책을 빼앗아 들어서는 보란듯이 시어머니의 발등위로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할 거면 혼자 하시라고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다 잘만 빼먹는구만. 왜 나는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왜 자꾸 나한테만 강요를 하냐고. 라면서 던진 성경책을 한 번 더 던져주겠다면서 떨어진 책을 주우러 다가가니 시어머니는 어디에 손대를 하냐면서 그 책을 받자마자 자기 등 뒤로 숨기시고 아휴 정말 짜증이 치솟다 못해 말도 못할 지경이었어요. 그러고는 바로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죠. 아버님, 저 아버님한테도 너무 실망스러워요. 저 가게 일하는 거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고 또 기특하게 바라봐 주셨으면서 왜 어머님이 자꾸만 저 가게 운영하는 거 방해하시고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강요하시는 걸 말리지도 않으세요? 저는 한번 빼먹기라도 하면 오만 욕은 다 얻어먹는데 아버님은 가게 보신다고 마음대로 불참도 하시고 아버님 저한테 뭐 화난 거 있으세요? 라고 하면서 일부러 시어머니가 아닌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는 보란듯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나를 그래도 더 아껴주고 예뻐라 해주며 이해를 해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아버님만큼은 제 얘기를 더 이성적으로 들어주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제 말을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었고요. 그런데 참 시아버지의 대답이 놀라웠어요. 시아버지는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 잘 알았지만 시어머니가 저한테 강요를 하다시피 매일 나오게 하고 있는 줄은 전혀 모르셨더라고요. 아예 알지도 못하시고서는 근데 아직도 니들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었냐? 난 하다가 흐지부지 돼서 더 이상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나 하나한테만 가정예배를 강요하면서 일부러 나를 못살게 굴기 위해서 종교적 활동에 대한 강요를 해오셨다는 것을 말이죠. 애초에 이렇게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기 위해서 가정예배를 해보자는 말도 꺼낸 것이었고 그래서 시아버지랑 남편이 불참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만 모른 척 하셨던 것이더라고요. 다 저 하나를 괴롭히고 더 골탕 먹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상황을 같이 정리해보자며 그 늦은 시각에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자신이 한 짓이 시아버지한테까지 들통이 난 것을 지켜보며 빨리 전화를 끊으라고 옆에서 엄청 닥달을 하시다가 혼자 먼저 집을 가겠다며 짐을 챙기셨어요. 저는 그걸 끝까지 붙들어 놓고는 오늘 한번 끝장을 내보자면서 시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어디 도망가려 하세요? 오늘 진짜 끝장 한번 내보자니까요? 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헐레벌떡 집에 들어오자마자 주에 없는 성경책을 시어머니로부터 뺏어들어서는 제가 한 것처럼 똑같이 시어머니를 향해 집어 던지셨습니다. 아이고 며느리랑 잘 지내본다고 해서 가정예배를 하라고 내가 직접 며느리한테 설득까지 했는데 당신이 이러려고 예배를 하겠다고 한 거야? 음식 장사 힘든 줄 뻔히 알면서
옆에서 며느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있었어? 어쩐지 저녁 장사를 할 때마다 바빠 죽겠는데 집 간다고 나설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라고 하면서 아주 역정을 내셨어요. 그간의 이상했던 행동들이 다 며느리를 괴롭히기 위해서였냐면서 저를 대신해 불효령을 내리듯 혼을 내셨고요. 시어머니는 거의 시아버지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혼만 났어요. 제가 옆에서 진짜 그러셨어요? 저 하나 괴롭히겠다고 장사도 내팽개치고 우리 집을 오셨던 거예요? 참 독하고 대단하시네요, 어머님. 이라면서 초를 치는 말도 몇 번이고 덧붙이고 일부러 맞장구를 치면서 약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가만고 죄인 마냥 들킨 게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빨리 며느리 쉬도록 집에 가자며 나가라고 보채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응, 지금 나가요. 라고 하면서 성격책 하나를 소중하게 집어들고서는 바로 집을 나가셨죠. 그게 딱 추석 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절대로 다시는 저녁 예배 혹은 아침 예배를 언급하면서 저희 집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아니, 못 오신 것이었죠. 감히 또 예배 어쩌고 하면서 나 괴롭힐 생각하지도 말라며 언지를 줬고 문 앞에는 예배 금지라고 큼지막하게 종이에 프린트를 해서는 테이프로 치잉치 붙여놓기도 했거든요. 그 후 추석이 되었을 때에도 저희 부부가 시댁에 안 간 바람에 시어머니 얼굴을 뵐 수는 없었어요. 명절에 시댁을 찾지 않았음에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계신 건지 저한테 따로 연락이 없으셨고 그 후 아버님만이 간간히 저희 식당을 직접 찾아오시면서 얼굴을 비춰주셨어요. 시어머니 문제에 대해서는 아버님께서도 재차 사과를 해주셨고 저는 뭐 아버님의 마음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는지라 바로 용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시간이 필요하니 이렇게 당분간은 시어머니 소식을 모른 채 가게 일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도 누누이 밝혔고 시아버지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서 그 후로는 다신 시어머니의 이름을 제 앞에서 언급하지 않고 계시답니다. 종교에 있어서 아무 편견도 아무 생각도 없는 한 사람이었지만 지난 결혼 생활 내내 겪었던 시어머니로부터의 예배에 관련된 그 시집살이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시집살이를 다 견뎌냈을까 싶었을 만큼 다시 생각해봐도 그 시절이 참 끔찍하네요. 저는 요즘 십자가만 봐도 괜히 심장이 벌렁거리고요. 시어머니 비슷한 외모의 또래분들만 보아도 괜히 눈을 피하고 자리를 피한답니다. 저 진짜 시어머니께 된통 당하긴 당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그 괴롭힘에서 든든한 아버님을 곁에 둔 채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천만다행인 듯 합니다. 그와 더불어 저는 문 앞에 붙여져 있는 예배금지 종이도 당분간은 절대로 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1년생 31살 산모입니다. 결혼 3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어 지금 22주 차고요. 불과 이틀 전에 겪은 저의 심호의 실화를 바로 공유해보고자 해요. 20대 후반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했던 터라 저는 주변에 임신을 해본 지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여전히 연애만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하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임신이 빨리 되는지도 몰랐고 그냥 인터넷 검색과 회사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해서는 막 겨우 정보를 수집해가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상치 못하게 올 초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임신을 하기 전이나 후에나 꾸준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재직 중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육아휴직을 편하게 쓸 수 있는 직장인지라 막달쯤부터 애를 낳고서 바로 휴직계를 내고서는 육아에만 집중을 할 계획도 세워놨었고요. 나름 초보 엄마이긴 하지만 정말 여기저기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또 배워가면서 출산의 나날들을 미리 준비해가고 있었어요. 동갑내기인 남편이랑 함께 부모가 되는 그 과정을 잘 해내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옆에서 자꾸만 딴지를 거는 시모 때문에 저 진짜 얼마 전 저 세상 갈 뻔했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랑 사이가 엄청 안 좋으세요. 어느 정도로 안 좋냐면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 다녀오고서
시댁에 찾아왔던 그날 부부싸움을 하고선 시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바람에 제가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었고요. 그 후 바로 추석이 있었는데 두 분이 사소한 말 몇 마디에 서로 말꼬리를 잡다가 싸움이 커진 바람에 시어머니가 제사상을 업고 집을 나가버리기도 하셨습니다. 살벌하다 못해 싸움의 원인이 너무 어이가 없었던 바람에 저도 당연히 싸움을 말리려고 해봤고 이게 다 별일이 아닌 거니 둘 다 화를 빨리 풀라는 식으로 진정을 시키려고도 해봤는데요. 저는 말린다고 욕을 잔뜩 얻어먹기만 하고선 아무 중재도 하지 못했어요. 중재를 시키는 게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남편도 잘 알고 있었는지 저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게 말리는 거야 라는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참 싸움 한번 살벌하게 유치하게 하는 집안이구나 싶었죠. 다행히 남편은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매일같이 하며 자란 사람이어서 저와는 싸움을 할 일을 만들지도 않고 또 키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늘 저희 부부 주변을 맴도는 시부모님의 싸움 때문에 하루하루가 참 버거웠습니다. 저나 남편이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평일 대낮엔 집이 텅 비어 있어요. 누구 하나 휴가를 내고서 집에서 쉬지를 않는 이상 평일 주 5일은 늘상 집이 비어 있었죠. 그런데 이거 알아채신 시어머니가 언젠가부터 시아버지랑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저희 집에 들어와 피신을 하고 싶다며 집 비번을 대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말하면 제가 순순히 비번을 알려줄 줄 아셨는지 남편도 아닌 저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서는 네 시아버지랑 나 진짜 도저히 더는 못 살겠다. 내가 오죽하면 또 집을 나왔겠냐. 잠만 말고 네 집 비밀번호 좀 알려줘라. 내가 잠깐 들어가서 피신 좀 하고 있다가 때 되면 니들 퇴근하기 전에 나갈게. 라고 부탁을 하셨죠. 부탁이었는지 명령이었는지 말투는 늘 한결같이 짜증이 섞여 있었고요. 당연히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저희도 없는 집에 그냥 무작정 들어온다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하며 대답을 회피했고 이래야 한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고선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집 비번을 알려달라 하면 절대로 알려주지 말라고. 안 그럼 나랑도 오늘 대판 싸워야 할 거라면서 말이죠. 다행히 남편은 바로 제 말을 알아듣고서는 또 싸우셨대? 아, 알겠어.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고 결국 그날 시어머니는 저희 둘 중 어느 누구에게도 집 비밀번호를 받지 못한 채 더는 소식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이건 절대로 끝이 아니었고 또 싸우기라도 하면 저희 부부 중 누구에게든 수시로 전화를 해오셨고 언젠가부터는 며느리인 저에게 집착을 하듯이 전화를 해오셨어요. 평생을 자기에게 무심하게 굴었던 친아들을 대신해서 며느리인 저한테서라도 억지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시는 듯 말입니다. 전 그저 남편이랑 결혼해서 처녀짝과 다름이 없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은 것 뿐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공짜로 딸 하나를 얻었다는 듯이 굴려고 하셨어요. 저한테 잘해주시거나 선물 한번 제대로 해주며 친해져 볼 노력을 하지도 않으면서 부부싸움 후에 시아버지 욕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무조건 저를 찾으셨습니다. 자신을 맡겨놓은 짐짝인 마냥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희 집 비밀번호도 받아가셨네요. 겨우 버티면서 비번을 안 알려드리려고 있었는데 설날이었나? 새해 아침이었나? 자식 며느리가 하나같이 시애미를 무시한다며 얼마나 난리를 피우셨는지 결국 또 집을 나가려고까지 하시면서 시아버지와의 싸움으로 번지는가 싶어서 제가 그만 좀 싸우세요들! 라고 외치며 비번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설마 시어머니가 진짜 그 비번을 찍고서 우리 집에 오실까 싶었는데 정말 오시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출근후 사이 시아버지랑 싸우시던 아니면 그냥 기분이 나쁘시던 혼자서 유유히 저희 집을 들어오셨고요. 퇴근하고 집에 왔다가 누군가 내 물건에 손을 댄 것을 눈치채자마자 저는 얼마나 지랄발광 똥을 싸며 남편한테 난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오라고 했다고 진짜 와서는 내 물건에 손을 대냐고 하면서 말이죠. 부모가 잘 살면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자식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자식 부부까지 평생을 싸우게 만들 작정이냐면서요. 그러자 남편도 상황의 심각성이 괜시리 느껴진 건지 바로 비번을 바꿔버리고는 또 보란듯이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잠수 말입니다.
억지로 연락을 덜하고 살겠다고 작정을 한 채로 살았어요. 바꾼 비번을 당장 알려달라며 연락을 해왔을 때에는 눈치껏 목소리가 안 들린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린 적도 있었고, 아예 바쁘다면서 선수를 치고서는 시어머니 말씀은 잘라먹고 전화를 끊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내 집안에 사람 하나를 들어오고 말고 하는 문제를 왜 내 멋대로 통제할 수 없는 건가 싶어서 혼란스럽기도 했고요. 아무쪼록 시어머니가 하루라도 빨리 눈치껏 연락을 그만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 하던 대로 연락을 피하고 살았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명절에 시댁을 가게 되면 긴장을 잔뜩 하고 갔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랑 또 말싸움을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셨던 바람에 저희 부부는 조용히 자리만 지키다가 오곤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알아서 또 부부싸움을 하다가 시아버지 혹은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려고 하셨는지라 저희 부부는 정말 그 꼴을 다 지켜보면서 한숨만 쉬다가 명절을 끝냈어요. 참 대단한 집구석이었죠. 이런 집에서 그나마 순둥이처럼 큰 남편이 기적 같아 보였을 지경이었네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했어요. 기다려온 아이였기에 정말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과 똑같았고요. 남편이랑 주변 사람들한테 오만 축하와 설레는 덕담을 전해드리면서 기분 좋은 태교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밤마다 뱃속아이를 향해 책도 읽어주었고, 저는 집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곤 했어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해보려고 부부가 잘 지내면서 아이 태교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임신 초부터 시어머니가 이런 저희를 향해서 유난 떨지 말라는 소리를 참 잘도 해대셨습니다. 제 태교를 위해서 시부모님은 잘 안 보고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어머님은 카톡을 통해서나 직접 주말에 집을 찾아와서는 어떻게든 본인 얼굴을 비추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태어날 손주의 할머니가 자신인데 자신도 미리미리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정을 붙여야 하지 않겠냐는 핑계를 대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거나 카톡을 통해 안부 대화를 나누게 되기라도 하면 늘 시어머니는 끝부분에 불만을 한가득 머금은 채 쓴소리를 하셨어요. 부부가 친하게 잘 지내는 모습 자체가 많이 낯설고 또 질투가 나시는 건지 저희 부부가 같이 재배를 바라보고 있기라도 하면 유난도 좀 정도껏 떨어야 예뻐 보이는 거다 라고 하면서 무안을 주려 하셨고요. 하다못해 시어머니가 제 카톡 사진도 감시를 하나 보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남편이랑 둘이서 서서 찍은 사진 하나를 생각 없이 카톡 프로필 사진을 올렸었는데요. 누가 보면 이 세상에서 너 혼자만 임신을 한 줄 알겠다. 유난 그만 떨고 사진 내려라. 꼴 보기 싫어서 이제는 카톡에 들어오기도 싫어진다. 라고 하면서 당장 프로필 사진을 지우라고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꼴 보기가 싫고 어느 사진이 왜 임신한 유세를 떠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유난 떨지 말라는 소리를 하면서 혼을 내셨어요. 제 뱃속 아이는 당신의 손주가 될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매정한 표현은 참 잘도 하면서 며느리 마음을 속삭이게 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였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인지 배가 자꾸 뭉치고 땡기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속이 불편해서 신경이 곤두서는 바람에 응급실을 2번이나 간 적이 있었어요. 2번 다 다행히 약 먹고 초음파 검사를 하고 좀 누워있다가 돌아올 수는 있었지만 매번 저는 아이를 잊는 심정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임신 22주 차였던 이틀 전 제가 아침부터 계속 배가 땡기고 뭉치고 너무 힘이 들어서 회사를 못 나간 날이었어요. 전날부터 불안했고 새벽부터 몸이 많이 힘들었지만 최대한 집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한참을 있다가 남편한테서 간간히 걸려오는 확인 전화를 받아가며 있었는데요.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남편이 저 혼자 집에 내버려두기 불안하다면서 피치 못해 시어머니를 부른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랑 같이 있을 바에야 차라리 혼자 있는 게 좋았지만 저도 당장은 제 뱃속 아이의 상태가 걱정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불상사를 위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있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딱 저는 2시간을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고 그 2시간을 제대로 견디지 못한 채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구급차를 타고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몸 상태가 아주 최악이 되어버렸죠. 집에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저를 간병하러 온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들어올 적부터 오만 토정을 다 부린 채로 들어와서는 문 열어주는 저를 보자마자 멀쩡하게 걸어서 문은 열어주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굳은 표정으로 인사를 드리고서 겨우 제 침대 위에 돌아가 누우려는 저한테 어딜 누워? 넌 내가 왔는데 차 한 잔 내주지도 않고 바로 침대에 누워버리니? 라고 하면서 앙칼지게 소리를 치셨어요. 그 바람에 저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애 떨어지는 기분이었고요. 어머님, 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어머님은 그래, 네 몸이 많이 안 좋겠지. 쉬어라, 네 멋대로. 라고 하면서 저를 비아냥대셨죠. 침대에 쉬려고 눕는 저는 눈치가 한가득이었고 뭘 해도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그 와중에 어머님은 밖에서 계속 저를 싫어하는 듯한 티를 내며 입 밖으로 짜증 섞인 말과 함께 물건을 틱틱 던져가며 소리를 내셨고 제 정신은 정말 환장할 정도로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잠시 화장실을 가겠다고 힘들게 몸을 일으켜 세우니 어머님이 그래도 집 올 일은 보고 싶은가 보네 라고 또 비아냥을 대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분이 더러워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쳐다봤는데요.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소에 시애미한테 할 도리를 열심히 하고 살았으면 지금 네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을 리가 있겠냐? 다 네 엿보인 거다. 그러니까 아파도 그러려니 하고 다음부터는 아파도 회사는 꼬박꼬박 출근해서 돈이라도 벌어와라. 네 남편이 어찌나 유난을 떨면서 네 걱정을 하던지 나 원참 회사에 돈 벌러 가네가 마누라 걱정한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면 되겠냐? 네가 마누라면 남편 내조라도 잘해야 할 거 아니냐? 라고 말이죠. 결국 저는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해 어머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단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머님으로 인해 복통까지 호소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의 말을 듣고 있자니 너무 화딱지도 나고 열불이 났는데 어머님은 자신의 말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뻔뻔한 표정을 지어가면서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향해서 혼을 단단히 내주겠다는 표정으로 말입니다.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식은땀도 흘렀고 머릿속에선 두통도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배에서는 애가 움직이는 건지 자꾸만 태동이 느껴지려 하는데 배가 너무 땡겨서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고요. 결국 이러다가 진짜로 나나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겠다 싶어서 바로 제 손으로 직접 핸드폰을 켜서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혼자서 들것에 들려 응급실에 갔어요. 저 혼자서 갔어요. 가는 도중에 배 땡김이 너무 심해졌고 배 아래랑 자궁 쪽에 통증이 느껴져서는 겁이 난다고 혼자 울다가 거의 혼절을 하다시피 했어요. 병원 도착하자마자 수축 검사하고 당직 선생님께 자궁 수축이 보인다면서 서둘러서 자궁 경부를 재시더라고요. 순식간에 저는 조산기가 있는 것 같다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심각한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아직 임신 22주라서 애를 낳으려면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이러다가 조산이 되거나 계속 장기 입원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암담한 말들을 계속 해주더라고요. 뭐 그게 당연히 병원에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해야 하는 말이긴 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직접 듣게 되니 정말 온몸이 경직될 만큼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지금껏 내가 품어왔던 내 자식을 순식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지금도 절대로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죠. 결국 저는 혼자서 병원에 실려와 놓고서는 도저히 겁나서 안 되겠다며 바로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 남편도 일을 하다가 저를 보려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와줬고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끝내 제가 실려온 병원에 오거나 연락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본인은 쏙 빠진 채로 남일 구경하듯이 모른 척을 하고 계셨네요. 제 몸은 검사를 받아보니 자궁이 거의 2cm가 다 되도록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계속 보면서 수축을 잡아야 한다고 하길래 저는 아예 병원에 입원하기로 한 채로 약 먹고 검사를 받길 반복했어요. 다행히 검사를 받고 약도 먹고 휴식을 취해놓고 나니 배 땡김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조산기까지 보이는 위험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확인도 받게 되었죠.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간 살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 울면서 쏟을 눈물을 그날 다 쏟아냈었네요. 그럼에도 저는 하루 더 입원을 했었어요. 만약에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약을 계속 써보며 입원을 더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오늘 이 사연을 쓰는 날 오전까지도 입원을 쭉 했다가 막 퇴원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먹던 약이 있었는데 그게 부작용으로 심박수가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입원한 동안부터 시작해서 퇴원하고 나서도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었고요. 손까지 떨리는 상태로 퇴원을 하고서는 집에 왔어요. 다행히 배 쪽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심적으로는 이미 많이 불안하고 힘든 상태이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집에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대요. 제 상태가 많이 걱정이 되었다면서 저와 단둘이 있었을 때와는 달리 두 손을 모아서는 너 괜찮냐? 하면서 제 등을 두드려 주려고 하는데 제가 그만 어머님의 손이 제 등에 닿자마자 어딜 만져요? 라고 발악을 해버렸어요. 어머님이 집에 와서 저한테 했던 그 말들 때문에 제가 정신을 잃을 뻔하고 제 손으로 구급차 불러서 병원 간 걸 잊으셨어요? 미안하셨으면 그때 병원까지 따라오셨어야죠. 병원으로 모습 한번 비추지를 않더니 아직까지 내 집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안 나가세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조산하는 날에는 어머니 진짜 제 손으로 가만 안 놔둬요. 얘가 무사히 태어나더라도 어머님은 제가 내 새끼한테 털끈 하나 손대지 못하게 할 겁니다. 배 아픈 게 다 제 업보라고 하셨죠? 어머님도 어디 한번 어머님이 뿌린 업보대로 살아보세요. 라고까지 하면서 말이죠. 제가 정색을 하며 내 앞에 얼굴을 보이지도 말라고 혐오스럽단 말까지 써가면서 소리를 치니 어머님도 슬슬 제가 짜증이 난 건지 아니 얘는 진짜 왜 이렇게 성격이 칠할맞니? 내가 뭘 해주겠다고 해도 난리고 좋은 말을 해줘도 난리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어머님은 이틀 전에 저희 집에 와서는 덕담 한번 하겠다고 몸 상태가 안 좋은 임산부 며느리한테 업보 얘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평소에 시모를 극진히 모시고 살아야 애가 잘 큰다는 식으로요. 그러니 저도 시모와는 더 이상 상종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무거운 제 몸을 이끌고서 시모한테 갔어요. 나가라는데 좀 그냥 가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진짜 상종 못할 어른이네 이 아줌마. 당신 뭐하고서 있어? 나 얘 잃을 뻔한 꼴을 또 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시모의 등을 제 손으로 떠밀다가 발로 차기도 했고요. 남편은 그런 저를 도와서 빨리 제 몸 상태를 진정시켜야겠다며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저한테 훈계를 한다면서 너 마음을 그렇게 쓰면 업보로 받는다니까 라면서 잔소리를 하셨는데 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마음 그렇게 쓰면서 당신 며느리 괴롭힌 거 늙어서 업보로 받으실 거니까 각오하고 계세요. 며느리는 하나뿐인데 이 며느리가 어머니 평생 안 보고 모른 척하면서 방치하고 살 거니까요. 손주 재롱도 못 보고 살 텐데 그것도 다 어머님이 뿌린 대가로 받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 마시고요.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잔뜩 약 올렸습니다. 저도 스트레스가 많았는지라 일부러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소리를 질러댔고요. 발악을 하며 안 나가려 하는 시어머니가 쫓겨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어요. 침 한번 뱉어주려다가 뱃속 아기가 저한테서 더러운 걸 배울까 싶어서 겨우 참았고요. 거친 숨을 몰아내쉬면서 저도 겨우 진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임신이라는 게 워낙 복불복이고 아이가 잘 커가다가도 언제 어떻게 조산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기에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아픈 저를 보살피러 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잔소리하고 못다한 훈계질을 하면서 약을 올리려 하는 걸 보니 저도 정말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화가 밀려오더라고요. 그 바람에 결국 복통까지 호소를 하면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고요. 다시 생각을 해도 너무나 아찔한 상황이었고 내가 내 기분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바람에 아이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갔다는 생각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여전히 그 후유증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평상시에 아버지랑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면서 원수처럼 지내더니만 평생을 그렇게 사신 바람에 사이가 좋은 아들 부부한테 질투가 나신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가 은근히 불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같이 아이를 낳아본 엄마로서 시어머니를 볼 땐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모습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임산부한테 함부로 어쩌고 하는 말을 짓거린 것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 저를 괴롭히고 악담을 퍼부으셨던 건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한테서 쫓겨난 시어머님이 뭐 하나 깨달음이라도 얻으셨기를 바라며
혹시나 이 사연을 어머님이 읽으신다면 꼭 이 말씀을 덧붙이고 싶네요. 당신 업보나 잘 챙기고 사세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